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시죠. 정용택 상무님 모시고요.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상무님 오늘 사실 이코노미스트시고 경제 이런 거 쭉 보시니까 오늘 시장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찹찹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네. 편향되어 있지 않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실은 시장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레임워크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또 결과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쏠림도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쪽의 생각도 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달리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여태까지 본 뷰가 틀린 거 아닌지 반성해야 되나. 네. 어떤 뷰를 갖고 계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저희 하우스는 네. 베어한 하우스고요. 어.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반기 전망할 때 시장도 저점이 2100으로 전망하는 하우스였기 때문에 예,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단계 이렇게 빠르면 늘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게 되죠. 베어리시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런 그렇게.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을 예. 받으셨다.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시장을 보고 약간 뭐 시각이 변하거나 한 건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유보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화두가 연준에 관련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내년의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준이 취할 통화정책의 강도가 그 부분의 실현 확률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은 크지만 단정적으로 내년의 위기와 침체를 예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9월 FOMC에서는 연준이 뭐 뒤에 가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의 완력성. 조정과 응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문장을 보면 지난 3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계속 보수적인 네네. 긴축에 대한 기조에 대한 인플레이션 것을 잡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중립금리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해석이 6월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 피벗잇에 대한 기대로 막 그렇죠. 바뀝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예,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쭉 나오고 때마침 물가가 약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연준이 언제 충격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8월 17일 날 연준에서 7월 달 FOMC에 대한 회의록이 공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회의록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긴축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긴축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피벗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당겨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아직 인플레가 잡힌 것도 아니고 연준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긴축의 효과는 희석돼 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때 금리가 얼마큼 빨리 떨어졌는지 환율이 1,200원대로 다시 돌아왔고 네. 주가는 2,600포인트에 근접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희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잭슨홀에서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강한 멘트와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패닉의 국면이 10월 달에 계속 이어지면 네. 11월 2일 날 나오는 FOMC는 네.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상폭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은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통화장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과 게임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은
시장이 연준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으니 니들이 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잭슨 홀부터 이번 FOMC까지의 연준의 멘트가 다 그 시그널이었다. 맞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한 시그널들을 분명하게 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이것도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11월 달에 또 부드럽게 나와서 그래? 부드럽구나 하고 주식이 올라가면 또 매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 거냐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느냐가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주택 지표도 몇 개월 만이죠? 예. 전월 대비해서 0.4% 하락을 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반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림을 보고 할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변곡점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테일 리스크하고 속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긴축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곡점은 3분기를 지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내년에 물가 안정 목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작다라는 거죠.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예. 물가 안정 목표대로 들어가는 시점을 연준에서 잡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2024년 이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해서 응당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은 내년에도 계속 긴축이야 나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2%대로 들어왔지 네. 실질적으로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해서 5%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연준은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사님도 이제 경제 쪽에 오래 계셨고 네. 여기 이코노미스트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샤워실에 밥으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뜨거워서 인플레가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찬물을 틀고 있는데 예. 찬물을 막 75씩 3번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면 결국 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뜨거운 게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릴 내용이 그 네.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난 6월 급락했을 때와 네. 지금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 거냐 하면 통화 정책을 훨씬 더 분명하게 조이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째로 밟으면서 향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 번째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성장률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과 네. 유럽의 GDP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네. 올해하고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라들의 경기 침체 확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 같은 분위기로 보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내년의 경기 침체, 위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연준의 금리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 금리는 마구 올리지만 결국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임계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임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터미널 레이트는 사실 장기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갈 수 있는 가지고 한계. 있는 한계, 네. 이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라는 부분들을 벗어나면 저는 이 확률로 나타나 있는 경기 침체가 그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인 거고 실제로 그 이자 임계 수준을 보다 아래에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부드러운 연착륙이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이전의 불황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는 높잖아요. 5%도 갈 수 있고 6%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느 부분이 임계점인지를 놓고 가정을 할 수 있으면 연준의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면 노멀하게 이제 정리할 수 끝났구나. 있고 네. 만약에 그것보다 넘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기 침체가 경기 둔화가 일반적인 경기 둔화가 과거에 있었던 경기 침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서 연준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의견이 이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빠르게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기 둔화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통화 정책이었을까?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무엇으로 인해서 유도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박사님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클은 GDP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생산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생산 사이클이면 이 생산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기업의 생산 캐파라든가 생산 활동이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것은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비용에서 나왔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너무 네. 빨리 올라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빠르게 낮추니까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들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나 침체의 근거로 쓰인 거거든요. 네. 특히 올해 들어와서 MBER에서 나온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 1954년 이후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고 실업률이 4% 아래였을 때는 8번의 국면이 있었는데 8번 모두 경기 침체로 8분기 후에 갔다. 8분기 후에. 예, 8분기 시간이 후에 좀 갔다.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조정되는 데는. 8분기는 아니, 제가 보기엔 좀 긴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속 내용을 다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실업자 없고 예. 임금 잘 오르고 예. 그러면 소비도 많이 할 거고 예. 그럼 경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뒤에 8분기 후에 8분기라는 침체로 것은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음. 실업자 없고 네. 고용이 좋고 경기 후행 지표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건데 실제로 올해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여기 있는 지표들은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지표니까 보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위쪽에 있는 걸 설명드리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종합지수 중에서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요? 동행지수의 네. 변동치고 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후행지수의 변동치인데요. 네, 레깅.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기업의 어닝 모멘텀을 판단할 때 보통 우리가 어닝 시즌에서 네. 그걸 애그리게이트 해갖고 보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 분기 데이터 아니고 월간 데이터로 먼저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행지수 변동치에서 후행지수 변동치를 뺀 부분을 가지고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행지수에서 후행지수 예. 빼면 어떤 의미? 왜 어떤 의미냐 하면 동행지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생산, 그 다음에 소매 판매액, 네. 건설 기성액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의 회계단으로 보면 매출과 연동되어 있는 지표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후행지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임금, 회사채 수익률 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거는 기업 단으로 치면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하고 관련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모멘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어닝 환경의 모멘텀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지표가 요 동행지수 변동치에서 후행지수 변동치를 빼준 거고요. 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거의 같이 가고 막대 그래프가 약간 앞서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 4분기까지는 기업의 어닝들이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환율 네.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회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후행 지표, 비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네. 아직 탑라인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환경은 빠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이 지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는 미국 겁니다. 미국의 동행지수, 후행지수고 S&P의 어닝 지표하고 같이 보면 미국 역시 어닝의 사이클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유도되는 경기 둔화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되면 투자도 안 할 거고 나중에 시차를 두고 사람도 안 뽑고 임금도 깎고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기 둔화죠. 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경기 둔화가 우리가 이전에 기억하던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경기 침체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기 침체나 이런 식의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냐 하면 신용시장의 침체를 유발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경기 둔화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덜 했다가 더 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지만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통해서 GDP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실업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실업의 급격한 상승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 오느냐? 대부분 신용시장의 쇼크를 통해서 옵니다. 네. 부도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부도가 발생을 하면서 설비가 스크랩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용 스프레드와 경기 침체 확률들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들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면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실제로 부도가 많이 나는 국면을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독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거고요. 기업만 그렇게 망가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게도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모기지 연체율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계 신용과 관련된 지표들도 유민하게 보게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지표들이 안정적인 거예요. 네. 미국이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전체로 굉장히 낮고 미국에서 하이힐드 채권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만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거든요.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네. 아직 걷어들이고 있지만 다 못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기반을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형성해 놓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 신용위기가 팡 발생하는데 그 신용위기가 뭘로 이 결정적인 역할을 뭐가 하느냐 결국 통화 정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이 펀더멘탈이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금리를 막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 그림들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말한 아까 말씀하신 임계점 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오면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확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정말 무서운 게 그렇죠. 우리가 앞만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땐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다들으면 위로 그냥 확 솟구쳐 올리니까 예측이죠. 이거 뭐 네.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박 차장이 이제 질문한 것처럼 질문한 게 이제 샤워실의 바보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샤워실의 바보가 나오려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리 이상을 올라가면 확실하게 샤워실의 바보가 되냐. 그렇죠. 예. 사모님이 그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결국 임계치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잖아요. 그거는 저보다는 연준이 훨씬 더 잘 알고 아니 있을 거고요. 그건 파월 근데 머릿속에 있겠죠. 파월한테 전화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저희 같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논리적인 각자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연준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준에 있어서 임계 수준이 얼마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계 수준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 3개셨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엄지손가락 갑자기 감추시네. 이렇게. 근데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 확률의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거를 블룸버그를 보아도 경기 침체 확률들이 막 나와요. 네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 확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를 많이 보고요. 역전된 지 한참 됐네. 역전된 지 한참 됐죠. 네. 역전된 지 한참 됐고 그걸 통해서 일부에서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연준도 그 장단기 금리차를 봅니다. 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연준도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네. 뉴욕 연준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서 보는 장단기 금리차와 연준이 보는 장단기 금리차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뉴욕 연준이 장단기 금리차를 발표를 하는데 경기 침체 확률을 발표를 하는데 그들이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과 3개월물입니다. 네. 네. 근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과 2년물이에요. 네. 그러면 왜 차이가 시장과 연준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거 보면 연준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실제로 그 임팩트가 가해지는 단기 금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 있는 채권쟁이들이나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기대값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도 보시면 2년까지는 분기마다 나오지만 네. 2년 지나고 나서는 터미널 밸류처럼 터미널만 나오죠. 롱런으로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년물이라는 것이 지금 통화 정책의 시장의 기대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7페이지에 있는 그림 7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계산을 따로 해봤어요. 계산을.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준이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연준이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10년, 2년의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계산한 경기 침체 확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냐면 저 회색 그래프를 파란색 그래프가 상향 돌파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처럼 상향 돌파하는 그 시점이 네. 실제로 보면 그 시점 이후에 경기 침체 확률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지금 완전 벌어져 있는데요? 많이 벌어져 있죠? 완전 많이 근데 벌어져 있죠.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75bp 금리를 집어넣어서 네. 이거를 돌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 중간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3.25고 예, 10년이 중간 이상 오늘 올라. 4% 정도 예, 갔으니까. 그래서 중간 이상 올라와 있어 좁혀졌겠네요.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아직도 갭은 있습니다. 75pp 정도 예. 갭이 지금 있죠. 상민이 지금 FOMC 지금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모델을 좀 돌려야 돼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근데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의미가 파란색 그래프가 회색 그래프를 골든 크로스로 네. 넘어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거냐. 네. 이 의미는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하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강도보다 현실에서 연준이 집행한 통화 정책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더 세다. 시장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사실은 대비하고 있는 위기는 오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비하고 있는 강도보다 금리가 훨씬 더 강하게 반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뉴욕 연준에서 고맙게도 회사채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식의 이제 신용 지표들을 만들어줬는데 네. 이 지표들이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막 쓰는 시점들이 있어요.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의 네. 임계점을 이 골든 크로스 지표하고 이렇게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겁니다. 맞물린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 거냐. 향후에 이런 형태의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그 신용의 그래프가 침체 확률의 지표가 시장에서 반영돼 있는 시점 것보다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 강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거죠. 지금은 꾸역꾸역 10년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로 반영되는 경기 침체 확률도 완만하게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확률을 굉장히 빠르게 연준의 침체 확률이 따라붙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1, 4분기에 이 확률이 시장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이나 8월처럼 시장이 그 연준의 사인을 잘못 읽어서 이 확률이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빨리 일어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년 1분기 넘어가서 또는 연말 넘어가서 골든크로스가 훅 발생해 버린다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또 긴축을 더 강하게 더 해서 강하게 한 거죠. 시장의 기대보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한 번 내년에 올리는 건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11월 달에 75bp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50bp 50bp. 이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4.4가 나오고 네. 네. 내년에 4.6까지 가는 건데 한 번 더 올리는 예, 걸로. 그런 시장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두의 제가 그 사회자 분들이랑 얘기 드린 거잖아요. 연준은 시장과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런 상대적인 임계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이론적인 부분으로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고민해 근데 보는 넘어가기 부분은- 전에요.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크로스가 내년 1분기나 이렇게 난다면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는 그 뒤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침체의 기간이 네. 6개월 정도 이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년 말에? 내년 하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예,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네.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고 경기 침체와 신용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정해서 미리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희 같은 기준이라면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만약에 나온다면 내년에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디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이게 저하고 이제 좀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실물 경기 측면에서의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빠르면 1분기 정도면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 이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내년 하반기로 늘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럼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니까 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가계나 네. 미국 가계나 특히 미국이 되겠죠.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네. 과거에 보여줬던 경기 침체 확률은 낮다라고 생각해요. 아, 경기 침체가 예. 연착륙이 가능하다. 예,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과 가계에 쌓여 있는 초과 저축이고 네. 고용이 둔화되는 속도도 상당히 예전보다 더디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는 하고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나 네. 다른 쪽의 경기 침체 확률은 높겠지만 네, 미국 미국은 아니다. 자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금리 수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수준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여쭤봤군요. 예,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시장의 네, 네, 심리하고에 대해서 이렇게 게이지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이 그 말도 많고 얘기도 많은 이제 자연의 자율 또 중립금리 네. 이런 얘기들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사실은 자연의 자율이나 이제 중립금리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부분인 거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점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중립에 대한 수준보다 자연의 자율보다 실제 연준의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의 실질금리죠. 네. 실질치가 올라간다면 기준금리의 실질치라는 건 어떤 의미죠? 물가를 빼준 물가를 빼준 금리 물가 있죠. 빼준 거예요. 네. 기준금리는 명목금리니까요. 그러니까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예, 있어요. 기준금리는 명목금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SLM을 맞춰주는 예.
금리는 리얼 가지고 따지. 리얼 가지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따지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자연의 자율 자체가 리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높은 게 진짜 긴축인 거죠. 네. 투자를 안 하고 저축으로 확 당기는 거니까. 네네. 돈도 진짜 빠지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려도 이론적으로는 자연의 자율보다 낮아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긴축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에서 물가를 빼주면 네. 지금 금리는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마이너스의 기준금리는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완의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자유이자율이나 이제 중립금리를 얼마로 볼 거냐? 이거는 학자마다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굳이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회색으로 돼 있는 선인데 리치몬드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숫자를 쓴 겁니다. 네. 왜 이 숫자를 쓰느냐?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적합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연준에서 예전에는 이 자연이자율을 3개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2개는 이제 발표하지 않고 있고 네. 리치몬드에서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연준이 발표하는 자연이자율이면 연준의 시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그렇겠죠. 때문입니다. 네. 뭐 나머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정책기관이 내가 보고 있는 시각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결국 연준의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회색으로 돼 있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쉐이드 돼 있는 부분이 실제 경기 침체가 판정했던 네. 구간입니다. 네. 근데 그 금리가 보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간 시점 1년이나 2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중립금리 대가 얼만큼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역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PCE를 기준으로 보면 네. PCE를 기준으로 보면 연준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3% 정도에 있어요. 네. 마이너스 3% 정도에 있는데 연준의 중립금리는 거의 0에 있습니다. 지금은 네. 연준이 발표한 중립금리는 거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0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중립금리도 움직이고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 리치몬드에서 발표하는 이 중립금리도 약간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조금 올라가면 한 100bp 정도 플러스 100bp 정도의 중립금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75bp나 100bp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연준이 발표한 그 PCE의 전망치가 2.8, 2.9% 정도입니다. 3% 정도인 거죠. 네. 3% 조금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3%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PCE하고 이거하고 퉁치면 추가적으로 이 연준의 자연이자율과 내년에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남아있는 금리의 포인트가 약 100bp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bp 정도 더 지금보다 올라가면 100이나 125bp 정도를 올리면 연준이 보고 있는 자연이자율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점, 그 수준이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4.25거나 네. 4.5 정도의 렌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금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연이자율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 자연이자율도 하락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물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달러 강이 연초 대비 지금 한 30% 가까이 예. 달러 강이에요. 그럼 수요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0bp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예. 100bp 넘을 것 같고 예.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뭐 QT를 가지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4.25, 4.5까지 봐야 되나?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당초로 예. 3.5에서 4.0 사이가 적정일 거다라고 봤고 예. 그중에 굳이 4.0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3.5까지만 해도 예. 연준이 시장을 잘만 끌고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11월 달에 한 추가적으로 50bp, 12월 달에 25bp, 내년 1분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5bp 하면 4에서 4.25 정도 그 정도 맥스다. 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금리만 가지고 긴축을 조정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QE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QT. 예, QT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 채권의 매도를 통해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 안에는 물가연동 채권이 있기 때문에 네. 물가연동 채권의 조절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연말로 가면 지금보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한 3번 정도 더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경제 지표가 한 방향으로 3달 연속으로 움직이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물가가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면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연준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물가 목표치가 2개잖아요. 사실 고용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에 집중돼 있다가 물가 목표치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전이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자율이라는 슬링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붙을 거냐 않을 거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단도 다양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물가는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비교적 네. 천천히 떨어지고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네. 만약에 저희 예상이 틀려가지고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바꿔서 그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신용위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금융위기 같은 그런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그 뷰가 비슷한 것 같으신데 저는 연준이 4가 스레시홀드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4를 왕창 넘기게 되면 약한 고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래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이제 4.25에서 4.5 정도로 그 조금 더 예, 높을 조금 수 더 있겠죠. 높을 수 있다라는 실링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사회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대로 환율과 연관돼 있고 그렇죠. 최근 나오고 있는 위기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율이 급격하게 뛰는데 이 뛰는 부분들이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대지만 다 발라내고 보면 결국 연준이거든요. 결국 달러 강세. 예, 금리입니다. 네. 달러를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예, 달러가 달러 강세고.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보면 이 그림이 제일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달러 인덱스 쭉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하고 주요국의 금리 평균하고의 차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강도가 다른 중앙은행들을 압도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영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네.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환율의 단순한 환율만의 레벨로 위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이렇게 올리니까 영국도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네. 뭐 어떻게 되잖아요. 네. 영국도 지금 굉장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네. 게다가 뭐죠?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 정책을 막 쓰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국채로 메꾸려면 금리를 뭐 5% 6%까지 올려야 된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임계치 예. 각국의 중앙은행도 자기네들 임계치를 다 계산하고 있지 다 않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 계산하고 있는데 네. 그 그림은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아 10분 그래요? 정도 남아서 이거 10분이면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같이 한 건데요. 요 12번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네. 영국과 유로존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은행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부분인 거냐 하면 Y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 부분입니다. 여기 숫자가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데 네. Y축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1년에 YY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몇 bp 올렸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부분들은 보면 영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죠. 영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은 높습니다. 네. 네.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기준금리는 적게 좀 올렸습니다. 적게 안 올렸네요. 올렸죠. 예.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얘네의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강도도 미국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덜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올린다라는 예상을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에 발현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통화 정책의 강도가 낮은 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될 채권이나 올라갈 수 있는 룸도 크지 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완전히 떨어져서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고. 예. 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 나라들은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환율이 과거 대비 얼마큼 올랐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위기가 왔어? 안 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이 일어나냐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왼쪽에 있는 금융시장의 이벤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선은 뭐냐 하면 미 연준의 실질 금리가 네. 자이언리저율보다 0보다 높은 때는 더 많이 올라갔을 때고 네.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덜 올라갔을 때인데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이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크게 상회했을 때입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긴축이 있을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보시면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연준의 실질금리와 자연이자율 차이하고 환율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환율만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신용의 위기나 침체의 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금리 차로 인한 자금의 이동만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예. 이제 다음 달 12일이면 금통위도 할 거고 예. 우리나라도 어저께부터인가 빅스텝 이야기들이 또 다시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막 급등하고 있고 예, 환율도 급등하고 걱정하는 게 빅스텝 하면 가계부채. 예, 맞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 부동산 그랬어도 GDP 대비해서 한 뭐 60% 정도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나라 예. 100%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이 환경을 보면 세계에서 지금 순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환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절하되고 있고 네. 뭐 한 무슨 예. 5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예, 이번 주만 보더라도 금리가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은 덜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은 네네. 있습니다.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만큼 금리를 기간 따라 쫓아갈 가능성은 전 작다고 생각하고요. 엔드 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환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걸 위기랑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시선에는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페이지 이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크레딧 상황을 보여주는 CDS 스프레드고요. 네. X축으로 보여지는 것이 환율입니다. 과거에 금융위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때 우리나라의 CDS 스프레드는 400bp 이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 파란색으로 점 찍혀 있는 걸 보시면 CDS 스프레드는 40에서 50bp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환율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레딧이나 이런 상황과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고요. 더 웃긴 건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달러 인덱스도 있고 네.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달러 인덱스도 있는데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흥국의 달러 인덱스고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메이저 국가들의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크레딧 문제나 이런 침체에 대한 위기가 많다면 신흥국계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계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선진국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유럽. 선진국은 근데 걔네 나라들은 실제 메이저 통화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통화적인 수합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폴트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은데 더 올렸기 때문에 뒤로 빨리 올릴 것이다에 대한 배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은행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감내력이 적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국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쪽의 입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그 CDS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 CDS 프리미엄이 이제 우리 경제 위기 비슷하게 갈 때 한 300, 400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통 때에 CDS 프리미엄이 125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 밑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점들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예.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2000년 이후거든요. 아, 2000년 이후. 예, 2000년 이후이기 때문에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나라 CDS 스프레드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bp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이례적으로 튀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CDS 프리미엄이 이러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는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뭐 환율이 올라서 IMF가 다시 온다든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단순하게 환율만으로 그걸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연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연준의 정책 강도와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고 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도 뭐 그건 뭐 같게 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원화 환율은 철저하게 미국의 달러 맞습니다. 금리다. 이거는 저희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그 박 시장이 질문했던 것 중에 보충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 서프라임 사태 터질 때 가계부채 비율급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그 크레딧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게 가계부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이 쉽게 돌아서기 힘든 그런 거로 지금 봐야 되는 뇌관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비율의 단순한 퍼센테이지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네. 과거에 걔네들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만드는 것은 걔네는 LTV나 DTI 같은 경우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걔들은 그거 없었고 우리는 있고. 가격 대비해서 120%까지 줬기 때문에 네. 가격 변동을 감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저희 나라는 60%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은행이 회수할 수 줬을 때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룸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규모가 전체 크지만
이 중에 60% 이상은 사실은 견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이기로 연결될 뿐보다는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는 터질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이 몸통을 흔드는 형태로까지 연결되는 시나리오를 그럴 그리기에는 수는 없다. 예, 아직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안 좋은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연말에 또 FOMC 뭐 기준금리 끝나고 한번 또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